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김 위원장이 오늘 새벽 전용 열차로 출발했다면서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리영길 군 총참모장 등이 동행했다고 전했는데 오후 5시쯤 블라디보스토크역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각각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법안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신속처리법안 지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열쇠를 쥔 바른미래당도 진통 끝에 가까스로 추인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도입이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반발해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고 유승민 의원도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좌파의 장기 집권을 위한 꼼수라며 총력 저지를 선언하고 밤샘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주요 현안 심사가 모두 발이 묶였는데 당장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상임위원회는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파행을 빚었습니다. 사흘 전 스리랑카에서 일어난 연쇄폭탄 테러 희생자가 32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가 테러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가수 정준영 일행에게 3년 전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추가 집단 성폭행 의혹도 제기됐는데 경찰은 조만간 정준영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수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8년 만에 열리는 북러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오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오늘 새벽 러시아로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회담장이 마련된 블라디보스토크는 막바지 회담 준비로 분주합니다. 현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네, 블라디보스토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이 북한 매체들이 조금 전 김 위원장이 열차를 이용해서 출발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오늘 새벽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전용 열차로 러시아를 찾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김 위원장의 출발지를 밝히지 않았는데 평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 국경 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거기에서 출발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이 탄 전용 열차는 약 서너 시간 뒤면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을 넘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이면 북한과 러시아 국경 도시 핫산에 도착한다는 건데요. 하노이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이 탄 열차가 국경을 넘어 핫산에 도착하면 간단한 환영 행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김 위원장의 방럭길에는 김평의 당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제와 외교를 각각 담당하는 오수용, 리수용 당 부위원장이 동행했고 리영길 총참모장과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동행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이 마중을 나가 이들을 환영하고 함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오늘 오후에 블라디보스토크 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핫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약 248km입니다. 오늘 오전 핫산을 출발하면 오후에는 이곳 블라디보스토크 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이곳 역 플랫폼을 통제한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두 시간 후쯤인 4, 5시쯤, 우리 시간으로는 서너 시쯤 김 위원장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 역에 도착하면 간단한 환영 의식이 있을 텐데요. 푸틴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없기 때문에 부총리급인 극동광구 대통령 정권 대표가 이들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후 김 위원장은 대기하고 있던 전용차에 올라서 곧바로 회담장이 있는 극동연방대학교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숙소도 캠퍼스 안에 있는 호텔이 예상되는데요. 호텔 건물에선 어제 하루 동안 북한 관계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정상회담이 내일인데 그러면 푸틴 대통령은 언제쯤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들어오나요?
푸틴 대통령은 현재 모스크바 서쪽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습니다. 빨라야 내일 오전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당초 알려진 두 정상의 만찬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앞서 말씀드린 이 대통령 정권 대표와 함께 만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다는 내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오찬을 함께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이 끝나고 오후에 시내를 둘러보고 경제 시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2년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둘러봤던 제빵 공장이나 식당 가운데 한 곳을 둘러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둘러봤던 태평양 함대 사령부나 우유, 초콜릿 공장, 또 회담장에서 가까운 연해주 해양관 등이 거론되는데 베트남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이 이곳을 직접 가지 않고 수행단이 대신 둘러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회담장도 분주하겠군요. 네, 회담 기간 별도의 휴교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담장이 있는 건물만 학생들의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회담장 건물과 그 옆에 붙어 있는 북한 측 숙소 주변도 폐쇄됐고 곳곳에 무장 군인이 배치되는 등 학교는 보안이 한층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회담장을 마주보고 있는 해안도요, 정상회의 전례대로 전면 봉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장 건물에서는 공연 준비를 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올해가 북러 수교 71주년인데요. 이를 기념하는 친교 행사로 두 정상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좋아했던 민속 공연이나 오페라 공연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이 연방대 안에 머무는 동안 블라디보스토크에 나와 있는 북한 유학생들을 만나서 이들을 격려할 가능성도 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네, 우리 외교부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이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북미 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과 항구적 평화 정착 등은 러시아와 우리 공통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는 푸틴 대통령이 26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모든 양자 접촉은 26일에 열릴 예정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부와 만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지정 추인을 공식화했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진 바른미래당도 가까스로 추인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도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같은 시각 동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긴박하게 당내 추인 작업에 나선 여야 사당. 사실상 이번 합의에 열세를 쥔 바른미래당에서 극적으로 합의안이 통과됐습니다. 4시간 가까운 경론 끝에 표결에 붙여지면서 찬성 12명, 반대 11명, 단 한 표 차로 결과가 갈렸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정치 개혁을 위한 첫 발을 내딛은 그 큰 획을 저는 그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일찌감치 만장일치로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공수처를 우리가 출범을 시킬 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좀 큰 문제는 없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한국당의 극심한 반발을 염두에 둔 듯 선거제도 자체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면서도 지금도 늦지 않다면서 완전한 합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 중에도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의장에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길로 갈 것입니다. 내부 추인 절차를 마친 여야 사당은 합의안에 대한 세부 조정 작업을 거친 뒤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해당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여야 4당이 추인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수사기관의 역할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막강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겁니다.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을 나눠 갖도록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판사와 검사, 경찰 고위직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재판에도 넘길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는 하되 기소는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 권한을 주는 대신 검찰의 수사 범위와 지휘권에는 제한을 뒀습니다.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등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하고 수사 지휘도 자치경찰을 제외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만 하도록 한 겁니다. 여기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가되면서 경찰보다 우월했던 검찰의 지휘도 일정 부분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검사 작성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여야 4당의 추인으로 공수처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이 합의에만 급급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목표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국회에서 합의로 출범하게 된 공수처가 정작 국회의원 자신들은 기소할 수 없게 되면서 반쪽짜리 개혁안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전주정입니다. 진통 끝에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추인한 바른미래당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고 유승민 의원은 진로를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계 개편이 가시화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스트트랙 추인을 위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는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공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의원들 간의 거친 말싸움이 오갔고 이게 무슨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언론한테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어디 있어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알려드릴 게 있다. 비공개 의총에서는 경론 속에 투표를 3번이나 거듭하는 촌극까지 빚어졌습니다. 단 한 표 차로 합의안이 통과됐지만 첨예한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한 표 차의 표결로 해야 되는 당의 현실이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좀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당 지도부와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우다가 당원권 정지, 징계까지 받은 이현주 의원은 아예 전격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보수 대통합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자유한국당 입당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국당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보수 세력을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뭔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자. 이렇게 되면 그때는 함께 통합할 수 있다고. 지도부와 패스트트랙 찬성파는 당의 건강함을 보여준 것이라며 분당 가능성을 애써 진화했습니다. 유감일 정도로 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차분했고 태평양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렇지만 격렬하게 토론했고 당의 건강성과 역동성을 확인했다는 것. 보궐선거 참패 이후 지도부 사퇴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패스트트랙 추인 강행으로 바른미래당의 내홍 사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바른미래당의 분당이 현실화될 경우 그만큼 정계 개편의 시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이처럼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신설을 위한 패스트트랙 열차는 시동을 걸었지만 앞길은 첩첩산중입니다. 남은 변수들은 뭔지 최민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내일로 예정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입니다. 두 특위의 여야 의원은 모두 18명. 해당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되려면 5분의 3 이상 11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편안을 다루는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과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각각 1명으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다루는 사개특위는 민주당 8명과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이 불가피한 가운데 정개특위는 구성원 몇 면을 볼 때 패스트트랙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관건은 사개특위입니다. 확실한 패스트트랙 찬성파는 여당 의원 8명과 평화당 박지원 의원까지 9명이어서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 권은희 의원 가운데 1명이라도 이탈하면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없습니다. 최종 합의한 안이 오늘 바른미래당에 추인이 됐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님도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사개특위에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위에서 통과돼 패스트트랙이 본회의 표결까지 넘어간다 하더라도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당의 입장으로 정했더라도 선거제 개편으로 통폐합되는 일부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평화당도 합의안 추인 직후 당장 이 같은 우려부터 밝혔습니다. 이 지역구 축소 문제에 대한 당내 우리 의원님들의 우려가 크고 또 축소 대상이 된 지역에 그것은 전국적으로 지역을 가릴 것 없이 다 지역 유권자들의 걱정이 크기 때문에 여야 사당이 가까스로 패스트트랙 열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최종 종착지 도착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법 개정과 함께 지역구 28석을 줄이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통증이 예상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부활절 연쇄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가 32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 IS가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활절인 지난 21일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 시내 교회와 호텔 등에서 일어난 연쇄 폭발 테러로 숨진 사람의 수가 32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도 40여 명, 부상자는 500여 명에 이릅니다. 테러 이틀 만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 IS가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IS는 어제 오후 늦게 자체 선전 매체인 아마크 통신을 통해서 IS의 전사들이 미국이 주도한 국제동맹군 구성국가의 시민들과 기독교인을 겨냥한 공격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테러 가담자 7명과 주동자인 자그란 하슈미가 IS의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을 찍은 것이라며 해당 동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7명은 복면을 쓰고 있고 자그란 하슈미로 추정되는 남성은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스리랑카 정부는 이번 참사의 배후로 현지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NTJ를 지목하면서 이 조직이 IS와 같은 해외 테러 조직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if when the ISIS claimed it, we'll be following up on this claim. There was suspicion that there were links with the ISIS. 안보 전문가들은 중동에서 밀려난 IS가 스리랑카 출신 조직원을 앞세워 NTJ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NTJ는 군소 조직으로 그동안의 이력을 볼 때 이번 공격과 같은 고도로 지율된 연쇄 테러를 단독으로 준비해 이행할 역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IS가 이번 테러에 가담하지 않았으면서도 선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뒤늦게 배후를 자처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네, 전국의 건조함을 해소해준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셔야겠는데요. 비의 양은 많지 않겠고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공기도 한결 부드럽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도로 평년 기온을 7도가량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6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비구름대는 호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남부 내륙 지역은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남부와 충북, 영남 지역에 5에서 1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동해안에는 동풍 영향으로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낮부터 구름만 많은 가운데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26도, 광주와 대구 22도, 부산은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전국에 돌풍과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또 내리겠고요. 이후 모레 아침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온의 변화 폭이 큰 요즘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수분 섭취와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어젯밤 빗길에 마을버스가 미끄러지면서 가로등을 들이받아서 승객 등 5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최하영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마을버스 한 대가 도로를 벗어나 화단에 처박혔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0시 35분쯤. 부산 대연동에서 마을버스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화단으로 돌진한 겁니다. 이 사고로 51살 이모 씨 등 승객 4명과 버스기사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안 곳곳이 검게 그을렸고 방 안엔 숯이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연희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작은 방 일부를 태우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주자가 집안에서 숯을 만들다가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오후 6시 20분쯤엔 전북 고창군에 있는 복분자 냉동창고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보관 중이던 복분자 70여 톤이 연기에 휩싸여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냉동창고 배수관에 감겨있던 동파 방지 전선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어젯밤 8시 10분쯤 인천 강화군에 있는 1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과 축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000여만 원의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주자가 집안에서 담배를 피운 뒤 잠들었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수 정준형 일행에게 3년 전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또 다른 집단 성폭행 의혹도 제기됐죠. 경찰은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3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A씨. 그동안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경찰 조사를 망설였지만 고심 끝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서울 모처에서 경찰 수사관들을 만난 A씨는 어떻게 정신을 잃게 됐고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술자리와 호텔에 함께 있었던 남성은 5명입니다. 정준영 일행은 강원도 홍천에서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범행 시기로 알려진 시점은 대구 사건으로부터 불과 2달 전인 2016년 1월입니다. 피해 여성들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도 남자 5명이 함께 했는데 대구와 홍천에 모두 있었던 사람은 정준영과 최종훈, 버닝썬 직원 등 3명입니다. 경찰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에서 당시 성폭행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과 불법 촬영물을 확보했습니다. 두 사건을 여성 청소년 전담부서에 배정한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정준영과 최종훈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유천 씨에 대한 정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지난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박 씨의 모발과 채모 등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면서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 필로폰 수십만 원어치를 구매해 옛 연인 황하나 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증인 윤지호 씨가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윤 씨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작가 김수민 씨의 변호인은 윤 씨가 봤다는 장자연 리스트는 실체가 없고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서류를 본 것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폭로한 김 씨를 향해서 윤 씨가 극단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씨가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해 많은 후원을 받음으로써
고인의 죽음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물었지만 윤 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2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굳은 표정으로 검찰 청사를 나섭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나흘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처음 자진 출석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여러 의혹에 대한 장시간 조사가 예상됐지만 윤 씨는 2시간 만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집중해서 진술하셨나요? 죄송합니다. 결정 성접대랑 뇌물 혐의 인정하시나요? 검찰은 윤 씨의 개인 비리와 함께 사건의 본류인 김 전 차관의 성범죄, 뇌물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함구하면서 조사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씨가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에서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해결해주겠다며 15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 등을 포착해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수사와 체포 경위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씨의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윤 씨의 신병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모든 걸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앞서 윤 씨 측은 지난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 관련 수사엔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영장이 기각된 뒤엔 윤 씨가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첫 조사는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의혹을 일일이 확인하려면 여러 차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윤중천 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미국이 이란 원유 수입 금지 예외 조치를 중단하면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산 초경질유를 대체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국내로 들어온 원유 물량에서 이란이 차지하는 비율은 5.4%, 사우디와 쿠웨이트, 미국, 이라크에 이어 5번째입니다. 문제는 초경질유, 즉 콘덴세이트입니다. 우리 석유화학업계는 초경질유 수입량의 50% 이상을 이란에 의존해왔기 때문입니다. 초경질유는 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것으로 이를 가공하면 나프타를 얻을 수 있고 나프타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내장재 등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일반 원유에서 나프타 생산 비율은 20%에 불과하지만 이란산 콘덴세이트는 70 내지 80%까지 가능하고 가격도 1배럴에 2 내지 6달러 저렴해 국내 업체들이 선호했습니다. 지난해 한화토탈은 1,900만 배럴의 콘덴세이트를 이란으로부터 수입했고 현대케미칼,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업계는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란산을 이제 다른 카타르나 러시아산으로 이제 대체제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란산 콘덴세이트에서 뽑아내는 나프타를 이제 나프타 자체를 이제 그냥 바로 수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도 한국이 경제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국과의 협력에 전념하겠다고 밝혀 당장 국내 유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강경 조치가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요동칠 경우 국내 기름값도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유럽연합 EU는 미국의 이란 원유 수입 금지 예외 조치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EU 대외관계청 대변인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지난 2015년 국제사회와 이란이 체결한 이란 핵합의 이행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EU는 이란이 핵합의를 완전하고 유효하게 계속 이행하는 한 핵합의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김 위원장이 오늘 새벽 전용 열차로 출발했다면서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리영길 군 총참모장 등이 동행했다고 전했는데 오후 5시쯤 블라디보스토크역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각각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법안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신속처리법안 지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열세를 준 바른미래당도 진통 끝에 가까스로 추인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도입이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반발해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고 유승민 의원도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좌파의 장기 집권을 위한 꼼수라며 총력 저지를 선언하고 밤샘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주요 현안 심사가 모두 발이 묶였는데 당장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상임위원회는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파행을 빚었습니다. 사흘 전 스리랑카에서 일어난 연쇄 폭탄 테러 희생자가 32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가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검찰 수사단이 최근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 씨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증거를 새로 확보했습니다. 이전 수사 때는 찾지 못했던 자료인데 촬영 날짜, 장소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새벽 전용 열차로 러시아를 향해 출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번 방문에 김평애 오수용 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최성희 외무성 제1부상, 리영길 군 참모총장 등이 동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리설주 여사는 호명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일 회담할 것이라고 크렘린궁도 공식 확인했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은 현지 시각 23일 기자들에게 4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회담 의제와 관련해서 핵심 관심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정치 외교적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러시아 측은 여러 방식으로 긍정적 경향 공고화에 기여하려 한다면서 다른 관련국들과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합의가 달성되도록 하기 위한 여건과 유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렘린궁이 북러 정상회담 날짜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한 블라디보스토크는 막바지 준비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도 일찌감치 도착해서 회담 준비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현지에서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기를 단 수송기가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착륙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차량을 비롯한 각종 준비 물품을 싣고 온 겁니다. 북측 고위급 관계자들은 그제 정규 항공편으로 입국한 뒤 러시아 측과 준비 상황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이 다니실 건가요? 이번에? 우리 오늘 이제 가요.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역시 미리 도착해 준비 상황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담 장소로 거의 확실시되는 극동 연방대학교는 강화된 경계 아래 회담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물 청소는 기본이고 건물 내부에는 북한과 러시아 국기 사이에 한글로 환영합니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줄줄이 걸어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거론되는 학교 안 호텔 앞에는 하얀 천막이 설치되는가 하면 김창선 부장과 북측 경호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할 것으로 유력한 블라디보스토크 역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창틀에 먼지를 털어내고 페인트 칠을 새로 하는 등 손님 맞이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김정은 위원장의 리무진이 기차역 플랫폼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러시아 측이 블라디보스토크 역사 차량 출입구를 20cm나 파내는 공사를 벌였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YTN 한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진 극동연방대학은 국제 행사의 단골 개최지입니다. 2012년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섬 내 극동연방대학교. 푸틴 대통령이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한 신동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설립한 극동 지역의 대표적인 교육 시설입니다. 80만 제곱미터 면적에 조성된 현대식 캠퍼스 안에는 최고급 호텔에 버금가는 수준의 숙소 5개가 있습니다. 이 대학은 이런 시설과 상징성 때문에 지난 2012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담 등 굵직한 국제 행사를 많이 개최했습니다. 푸틴의 신동방 정책을 알리고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동방경제 포럼이 매년 여기에서 열리고 2017년 이 포럼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이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주요 국제 행사 때마다 각국 정상들이 호텔로 불리는 캠퍼스 내 숙소에서 묵었습니다. 섬으로 향하는 길이 3.1km의 루스키 다리만 막으면 철저한 통제가 가능해 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첫 만남에 적합한 장소라는 평가입니다. 이 다리 역시 2012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건설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 장소를 수도 모스크바가 아닌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로 잡은 것은 보안상의 이점뿐 아니라 신동방 정책에 힘을 싣고 빠르게 발전하는 이 지역을 외부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 FFVD 목표를 강조하면서 러시아와도 계속 대화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국무부는 북러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YTN의 논평 요청에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개최 보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FFVD라는 공동의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핵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이며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오는 27일 열리는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에 북측의 참여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와 관련해 개최 사실을 임박해서 통제하다 보니 북측의 참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개최를 닷새 앞두고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연락대표 접촉을 통해서 4.27 1주년 행사 계획을 북측에 통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늘 공식 발의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오늘 오전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상임위에 법안을 회부하는 절차를 밟는 만큼 발의 이후 의장을 찾아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의장이 법안을 회부한 뒤에는 정개특위위원 10명 이상이 패스트트랙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고 간사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처럼 선거제도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당장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총선부터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여야의 셈법이 복잡합니다. 김영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여야 4당은 앞서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75석까지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비례대표를 준연동형으로 배분하는 게 현재까지 개편안의 골자입니다. 여야 4당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개혁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지역구 10석에 정당 득표율 30%를 받았다면 먼저 전체 의석의 30%인 90석에서 이미 확보한 지역구 10석을 뺀 나머지의 절반인 40석의 비례대표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고 남은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추가 배분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지역구보다 정당 득표율에서 선전하는 정당이 혜택을 받고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손해를 볼 것이라는데 대체로 이견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대입해보면 거대 양당은 10석 이상씩 줄어듭니다. 사실상 거대 양당 체제에서 다당체로 개편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여당인 민주당의 머릿속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정당을 엇갈려 투표하는 이른바 분할 투표 유권자를 되찾아오는 전략에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역구에서 좀 훌륭하게 이제 싸우면서도 그 비례대표 명부에 올라갈 수 있는 그 후보자들을 발굴하는 게 우선시돼야 되겠죠. 이에 따라 일부 현역 의원이 아예 설 자리를 잃거나 비례대표로 나설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공천 과정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인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습니다. 전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당장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마련한 추경안 통과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밤샘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패스트트랙 통과는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한 음모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투쟁은 이 정부가 잘못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포갑 정치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중단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는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 항의 집회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나라를 원하셨습니까?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헌법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들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면서 잇따라 거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언을 이 조선반도에 실현해서 소위 고려 연방제 하겠다는 거 이거 아니겠는가? 주먹으로 싸우는 싸움판에 사심이 칼로 뒤에서 찌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소방공무원 국가직전안을 논의하기 위한 행안위 회의에서는 여야 간의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며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선거법도 날치기 하지 지금 이걸 날치기 할 법입니까? 우리 충분히 논의하고 제1야당 여러분보다 더 걱정 많이 합니다. 이 법안 산적해놓고 잠이 오십니까? 진짜 물어봅시다. 자, 이재정이 이거 쇼하지 말라고. 쇼가 아닙니다. 쇼하지 말라고. 지금부터 몇 박 며칠 새도 저는 법안 논의할 생각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의하겠다면서도 극우 대변인 노릇을 그만두고 개혁 입법 논의에 동참하라며 한국당을 자극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국회 일정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마련한 추경안의 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청와대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인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입법 절차는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참에 다른 권력기관 개혁 법안과 민생 입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데 앞서 보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을 설득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김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역점을 둔 대표 공약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도 신설해야 하고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내야 합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가 기소 대상에서 빠진 점을 아쉬워하면서도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인을 청와대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공수처 입법에 선봉에 서 있는 조국 민정수석이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 시도 존중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면서 좌파 독재 비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제도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제안으로 도입된 점을 내세우면서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입법을 위해 갈 길 먼 청와대 입장에서도 한국당을 비판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순방 직전 민주당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법안 통과를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도 중점 과제입니다. 체육계 성폭력 근절, 소방관 국가직 전환 등의 민생 법안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은 싸우자는 게 아니라 여야 사당이 대화를 제안한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당도 지금 대화에 나서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며 전국 경색을 풀기 위한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여야 사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까지 예고하며 맞서고 있어 5달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여야정 협의체를 문 대통령의 귀국을 계기로 바로 가동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법무부는 여야 4당이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추인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법무부는 두 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국회에서 진행될 관련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개혁이 완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부활절 연쇄 테러가 발생한 스리랑카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 테러 참사로 인한 사망자 수가 321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가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IS는 어제 오후 늦게 자체 선전 매체인 아마크 통신을 통해 자신들이 이번 연쇄 테러의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IS는 그 근거로 이번 테러 가담자 7명과 주동자 자흐란 하슈미가 IS의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을 찍은 것이라며 해당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스리랑카에 발령한 여행 경보 단계를 1단계인 여행 유의에서 2단계인 여행 자제로 올렸습니다. 외교부는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와 인근 지역 교회, 호텔 등에서 연쇄 폭발이 발생한 상황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스리랑카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은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고 스리랑카를 여행할 예정이라면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동진하면서 호남과 충남, 서울의 서쪽 지역은 빗줄기가 약해지고 있는데요. 중부 지역의 비는 오전 중이면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 한때 남부 내륙에는 약간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가 한 차례 더 오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남부와 충북 지역, 영남 지역에 5에서 10m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으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낮에 중부 지역부터 점차 맑은 하늘 보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지역이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대기질이 양호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비가 와도 날씨는 온화하죠. 현재 서울 기온은 15.8도, 대구 14.9도, 부산 16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훌쩍 웃돌겠습니다. 서울이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과 대구, 광주 22도, 부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비가 온 뒤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 한 차례 또 비가 오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북쪽에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8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낮에도 15도 선으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박유천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간 박유천 씨는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마약 혐의를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해온 가수 박유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어 강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감정 결과가 주요했습니다. 지난 16일 박 씨의 모발과 채모 등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했는데 일주일 만에 양성 결과가 나오면서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본 겁니다. 앞서 진행된 3차례 자진 출석 조사에서 박 씨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 잘 받고 그러고 나오겠습니다. 네. 기존의 입장처럼 감사합니다. 마약 혐의 부인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씨를 공범으로 지목한 옛 연인 황하나 씨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올해 초 필로폰을 산 뒤 함께 투약했다는 건데 경찰은 황 씨가 언급한 시점에 박 씨가 어딘가로 돈을 입금하고 물건을 가져간 뒤 황 씨를 만나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정황 증거에 더해 확실한 마약 양성 결과까지 나오면서 경찰은 애초 검토했던 박 씨와 황 씨의 대질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26일 열립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최근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오는 새로운 동영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이 촬영된 날짜와 장소를 특정할 만한 단서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의 모습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수사단은 최근 윤중천 씨의 지인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성범죄 의혹에 관한 새로운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 씨의 모습이 담긴 성행위 동영상에 관한 자료를 확보한 겁니다. 과거 2차례 검찰 수사에서는 찾지 못했던 증거로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성 A씨의 모습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과거 조사에서 지난 2008년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김 전 차관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고 이를 윤 씨가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지 못하면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단이 확보한 자료에는 당시 윤 씨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 화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영상을 찍은 날짜와 장소, 등장인물 등 사건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 일인 만큼 사건 발생 시점이 확인되더라도 공소시효의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검찰 수사단은 객관적 증거를 새롭게 발견한 만큼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조만간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을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사건의 발단이 된 성범죄 의혹에 집중하면서 조만간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일정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 사기 금액이 8천억 원에 달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갈수록 전문화 조직화하면서 보험 사기가 크게 늘고 있는 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박된 원양어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곧 불이 배 전체로 번집니다. 어선은 완전히 탔고 선박업체는 보험금 67억여 원을 타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화재는 업체 대표와 화재 조사원이 짜고 저지른 보험 사기였습니다. 이 무등록 렌터카 업체는 차량의 유리막 코팅을 복원해준 것처럼 가짜 서류만 꾸며 보험회사에 내고 수리비 1억 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보험 사기를 분석해보니 적발 금액이 7,980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적발 인원은 1년 전보다 줄었지만 피해액은 680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손해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전체의 90%를 차지했는데 이 가운데서도 자동차 보험과 장기 손해보험 사기가 각각 40%를 넘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허위 입원 진단과 관련한 장기 손해보험 사기 금액이 처음으로 자동차 보험 사기를 앞질렀다는 점입니다. 수법도 갈수록 전문화, 조직화하는 추세입니다. 보험 설계사와 자동차 정비업자들이 주축이 돼 고객을 꿰어 사기를 저지른 경우가 많았는데 이른바 꾼들의 사기 행위가 보험료 인상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 사기에 대해서 별다른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고요. 일부 사람의 경우는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어 보험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고 포상금도 2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감원은 수사기관과 함께 시스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서울 지하철이 시민에 발의된 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서울시가 지하철을 비롯한 도시철도를 오는 2028년까지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유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4년 8월 15일 광복절에 맞춰 서울 지하철 1호선이 첫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종로선으로 불린 1호선은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9개 역을 달렸습니다. 1970년 건설본부가 발족한 지 4년 만에 공사를 마치고 지하철 시대를 연 겁니다. 서울이 아주 그냥 대환영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지하철을 이제 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시민들이 모두들 흥분을 했고 지난 50년 동안 서울 도시철도망은 10개 노선으로 늘어났습니다. 총 연장 351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와 맞먹습니다. 현재 하루 이용객은 약 800만 명, 한 해로 치면 29억 명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50년을 맞아 오는 2028년까지 20개 노선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4개 노선과 기존 노선을 개량해 추가로 6개 노선이 완성되면 서울 동서남북이 더 촘촘히 연결됩니다. 이를 통해 시민이 걸어서 10분 안에 지하철역에 닿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북 횡단선을 포함해서 10개 노선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정말 서울의 도시철도, 서울의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이런 지하철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념 행사에는 중국과 베트남 등 12개 나라 인사들도 참여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건설 기술을 해외에 알려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의 진출도 돕기로 했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나는 그룹웨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던 그룹웨어는 다릅니다. 기업의 모든 정보가 모여 연결되고 모든 구성원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언제 어디서나 협업하도록 돕습니다. 나로부터 기업은 업무 효율을 통한 기업 잠재력 극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도전이기에 가능한 그룹웨어 비즈박스 알파입니다. 도전과 상의하세요. 도전. 얼굴엔 팩하면서 머리는 TT로 머리에도 팩하자. TS 트리트먼트. 두피와 모발 영양은 기본. 풍성한 볼륨까지 머리에 TT하세요. 트러스트 TS.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일 회담할 것이라고 크렘린궁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우샤코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은 회담 의제와 관련해 핵심 관심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정치 외교적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회담 뒤 문서 서명이나 성명 발표는 계획된 바 없으며 공동 성명은 검토되거나 계획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새벽 전용 열차를 타고 러시아를 향해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도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과 함께 김평애 오수용 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리영길 군 총참모장 등이 동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북미, 북중 정상회담 등 김 위원장의 정상외교 현장을 지켜온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수행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김 부위원장이 김 위원장의 외국 방문길에 동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울러 동행 여부에 관심이 모았던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도 호명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북러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YTN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비핵화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약속이며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건 대북 대표와 모르글로프 외무차관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대화를 계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으로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이탈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와 미러 공조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손익을 계산하며 북미 협상에 미칠 영향을 주시했습니다. AP통신은 푸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 나서는 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 뒤 승리를 위한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유엔 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고용과 식량난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 문제 해결 등이 그의 위시리스트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물음표로 남겨두며 이번 회담이 북핵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해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한반도에서 핵심 역할을 하려는 러시아의 의지에 주목하며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이어가는 것을 전제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동조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유천 씨에 대한 정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지난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박 씨의 모발과 채모 등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면서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3차례 조사에서 박 씨는 관련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모레 열릴 예정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동네에서 놀다가 자동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새끼 강아지였습니다. 찍힌 화면을 보면 동네 주민인 운전자의 고의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어미 개와 새끼 2마리가 주차장에서 한가로이 놀고 있습니다. 차량이 서서히 다가오더니 새끼를 그대로 밟고 지나갑니다. 운전자는 창문까지 열어 보이더니 유유히 사라집니다. 사건 현장입니다. 새끼 개는 제가 서 있는 이곳에 있다 참변을 당했는데 운전자 시야 안에서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운전자 김모 씨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비 오는 날엔 우산으로 때리고 겁에 질려 차량 안으로 숨는 어미를 쫓아가 둔기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강아지를 그렇게 이제 괴롭히더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봤어요. 막 괴롭히는 거 집사람들 보고 그래서. 동네 주민인 김 씨는 어미개와 친하게 지냈다며 새끼가 죽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출근길에 들었으니까 그냥 생각을 못하고 막 저랬겠죠. 지금 전혀 그 관련돼서는 뭐 인지도 못하죠 어떤 거고. 그 생각 못하고 있었죠.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2일 김 씨를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개를 볼 수 있었던 시야였고 그리고 개를 피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분이 이전부터 학대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죽인 걸 봐서 고의적으로 개를 죽인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또 김 씨의 추가 학대를 우려해 어미개를 긴급 분리 조치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이달 초 큰 피해를 준 강원도 산불에 앞서서 부산에서도 임야 20만 제곱미터가 소실된 운봉산 화재가 있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나왔는데요. 60대 주민이 밭에서 농업 폐기물을 태우다 불이 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만 제곱미터 임야가 소실된 부산 운봉산 화재는 20여 제곱미터 작은 밭에서 시작됐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 마른 잡초와 대나무 울타리로 옮겨붙더니 순식간에 산 정상 쪽으로 번졌습니다. 여러 차례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진화 작업은 나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당시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본 사람은 없었지만 이후 모습을 본 사람은 많았습니다. 목격자가 많았던 이유가 거기 탄 게 전부 대나무거든요. 그때 소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이제 불이 약간 커지면서 이제 목격자들이 많았는 거지. 대나무 타는 소리가 나는 곳에서는 누군가 불을 끄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을 추적했더니 팝아트를 일구던 64살 황모 씨였습니다. 비료포대 등 농업 폐기물을 태우다가 불을 냈는데 순식간에 커진 피해 앞에 선뜻 자신이 불을 냈다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강원도 산불도 나고 이게 산불이 규모가 커졌잖아요. 나중에 번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두려움 그런 거 때문에 쉽게 뭐 내가 불을 냈다 이렇게 말을 잘
못하죠. 경찰은 황 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화재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부산시는 환경단체 등과 논의해 산림을 어떻게 복구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동남아와 유럽에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서 해당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여행객은 출국 전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올해 들어 3월 27일까지 1,560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고 전체의 96%는 예방접종력이 없었습니다. 필리핀 역시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2만 8천여 명의 환자가 신고돼 389명이 숨졌는데 90%가 백신 미접종자였습니다. 유럽에서도 루마니아를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지속해서 홍역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역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며 유행 지역 방문 전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과의 경기에 선발 출전해 89분 동안 뛰며 팀 승리를 도왔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홈 경기에 측면 공격수로 나서 슈팅 4개를 기록하며 활발하게 움직였지만 상대의 밀집 수비에 막혀 득점을 올리진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슈팅 29개를 기록하는 일방적인 경기를 펼친 끝에 후반 43분 터진 에릭센의 결승골에 힘입어 브라이튼을 1대0으로 따돌렸고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권이 주어지는 리그 3위를 유지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기대주 이강인 선수가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에 합류해 하루 앞서 소집된 국내파 선수들과 함께 본격 소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강인은 세계적인 유망주들의 무대인 월드컵에 나서게 돼 기쁘고 목표는 우승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발렌시아 미드필더 체리셰프의 부상으로 소속팀 복귀 가능성이 생긴 데 대해서는 20세 이하 대표팀에 차출된 만큼 월드컵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로야구 LG가 김민성의 말루 홈런과 켈리의 호투를 앞세워 기아를 꺾었습니다. 휴일 경기에서 이미 꼴찌로 추락한 기아는 주중 첫 경기에서도 연패를 끊지 못하고 7연패에 빠졌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LG가 2대0으로 앞선 3회 투아웃 말루. 김민성이 생애 처음 선발로 등판한 기아 투수 양승철의 2구째를 받아쳐 펜스를 넘깁니다. 개인 통산 두 번째 말루 홈런으로 순식간에 점수는 6대0이 됐고 4회와 6회에도 추가점을 뽑아 LG는 기아를 9대2로 크게 눌렀습니다. 주중 첫날인데 우리 선수들이 잘해가지고 첫 게임 승리를 이끌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거기도 제가 한몫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LG 선발 켈리는 6이닝 동안 2점만 내주고 4승째를 챙기면서 다승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이미 휴일 경기에서 꼴찌로 추락한 기아는 7연패의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기아의 팀 7연패는 2012년 시즌 이후 7년 만입니다. 선두 두산은 키움을 꺾고 신바람나는 4연승을 달렸습니다. 타율 선두 페르난데스는 솔로 아치를 포함해 혼자 4안타를 쳐냈고 팀은 13개의 안타로 9대3 대승을 낚았습니다. NC는 2대3으로 뒤져 패색이 짙던 9회 상대 수비 실책 등으로 2점을 뽑아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대구와 대전 경기는 비로 취소됐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국적까지 바꾼 지 8년. 이제는 한국 여자 탁구의 에이스로 우뚝 솟은 선수가 있습니다. 헝가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첫 메달에 도전하는 전지희 선수를 서봉국 기자가 소개합니다. 160cm에 살짝 못 비치는 작은 키지만 빠른 공격이 키 큰 유럽 선수들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세계 랭킹 21호, 단식과 복식에서 여자 탁구 대표팀의 실질적인 에이스로 자리매김한 전지희 선수입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 남북 단일팀 멤버로 단체전 4강에 입상했던 전지희는 이번 헝가리 세계대회에서는 혼합복식까지 개인전 3종목에 출전합니다. 네, 단식은 저는 세계선수권대회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모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 청소년 대표 출신이었지만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면서 지난 2011년 귀화한 지 어느덧 8년.
귀하 선수 출전 제한 연한이 풀리면서 2016년 올림픽과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약점이었던 파워도 보강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기본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체 밸런스에 힘을 주는 내용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아마 이번 시합에서 좋은 기대를 해볼 것 같습니다. 까다로운 왼손잡이 전형, 특히 복식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어 내년 도쿄올림픽에서도 큰 활약이 기대됩니다. 더 나은 기회를 위해 새로운 조국을 선택했던 전지희는 올림픽, 세계선수권 출전 등을 통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YTN 서봉국입니다. 대학 야구부에서 선배들의 가혹행위와 코치의 차별적인 지도 방식 등 교묘한 폭력이 계속됐다는 어제 YTN 보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사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내일 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선수와 학부모를 면담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 서쪽 지역부터 빗줄기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호남과 충남은 비가 그쳤고요. 서울의 서쪽 지역도 비가 그친 곳이 있는데요. 중부 지역의 비는 오늘 오전 중에 개겠습니다. 하지만 오후 한때 남부 내륙에는 약간의 비가 조금씩 오는 곳이 있겠고요. 저녁 9시 이후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비가 한 차례 또 오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량은 강원 남부와 충북 지역, 영남 지역에 5에서 10mm, 그 밖에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5mm 미만으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낮에 중부 지역부터 점차 맑은 날씨 보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전 한때 수도권 지역만 일시 나쁨 수준을 오르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비가 와도 날씨는 온화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6.1도까지 올라가 있고요. 부산도 16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를 웃돌면서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와 안동 21도, 대구와 광주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비가 온 뒤에는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온 뒤 북쪽에 찬 공기가 밀려오며 금요일부터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 8시에 이어집니다.